오늘은요, 제가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보통 자존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만 듣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어른이 되어서도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존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이시죠? 네. 20대 어떤 미국 여성입니다. 예, 이 친구는 안나 소로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셀럽이었어요. SNS에서 60만이 넘는 그런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뉴욕에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자리를 잡고 굉장히 소문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독일 이민자 출신의 상속녀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법정입니다. 네. 이게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2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 친구가 28살밖에 안 됐는데 사기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날.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엄청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떼어 먹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법정 출두할 때 입고 있는 저 옷조차도 코디네이터한테 코디를 받고 명품 옷을 두르고 연출해서 나온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본인이 부자의 상속녀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러시아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소상공인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라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패션 에디터의 길로 접어들면서 화려한 세계에 눈을 뜨고 동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본 그 세계의 일원으로서 연기를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본인이 꿈꾸던 삶의 모습을 연출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연출한 모습은. 왜 그 가짜의 모습으로서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는. 본인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소상공인인 아버지, 성실한 그런 아버지 아래서 평범하게 대학 다니고 에디터로서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녀는 우리가 오늘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자존감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3권의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답을 제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하고 차례차례 탐색을 하고 책을 쓴 것인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 결국 하나로 깔때기처럼 모아지는구나. 그게 바로 자존감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그 자존감에 대한 상처를 조금 지우고, 그리고 살짝 덮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게 오늘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또 한 가지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국어사전에서 자존감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 못 들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자존감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없으세요, 그죠? 이상해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사전에 없어요, 이 말이. 국어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심리학 전문 용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전문 용어를 우리가 일상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모두에게 각박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현실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원래 이 자존감이라는 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과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커서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혼란을 느낀 거예요. 나에게 자존감이 없는데 어렸을 때 고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해.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런 게 화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를 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고치는 게 가능할까? 네, 그리고 해답을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존감의 훼손을 받고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어른이 되어서 본인의 힘으로 이걸 재건을 하더라고요.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진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게요, 다이어트하고 엄청나게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다이어트 했습니다. 대단한 비밀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그냥 통통한 채로 살다가 최근에 조금 덜어냈습니다. 예. 그 대여섯 살 된 어린이의 몸무게만큼이 저한테 나갔어요. 예. 근데 그걸 제가 하면서 더욱더 느낀 게, 아, 힘들구나. 그런데 불가능하진 않네. 예. 근데 점점 그러면서 자존감 키우기와 이게 과정이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둘 다. 예,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 아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서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쉬우면은 왜 통통한 사람이 존재를 할까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자존감 키우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 볼만 하겠죠?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유전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에 주변에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렇죠? 그리고 별로 입맛 자체가 살찌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타고나더라고요. 유전입니다. 그런데 자존감도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존감하고 행복감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본인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거나 유리한 환경이 아닌데 언제나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호르몬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고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00%라고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처음부터 행복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리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내 행복과 내 자존감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예. 미리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나가면 나한테도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이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나는 이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네. 제가 다이어트에 많이는 아니지만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살 빼고 나서 바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영원히 저녁을 그래도 적당히 조금 먹으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저녁은 조금만 먹어야지. 단순히 몇 개월 동안 노력해서 내가 조금 배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저녁마다 치킨을 한 마리씩 먹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는 실패죠. 근데 자존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노력을 하는 모습 자체를 내 안에 정착시켜야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 공통점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 마지막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다이어트의 경우도 병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살이 찌는 거야 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게요. 어떤 뇌의 어떤 작용이 잘못돼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 불안증 같은 경우도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럴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자존감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울증이 있는 분이 자존감이 높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우울증과 우울감은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가끔 나 지금 우울한 기분이 들어 라고 생각될 때 있죠. 그거 우울증 아니십니다. 예,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우울증인 경우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문가분 찾아가야 합니다. 예,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어떤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기본 바탕은 마련하되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셔야지 가능한 일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 이쯤 되면은 자존감 키우기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액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먼저 주변에서 나쁜 거울을 치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 집에 있는 닦지 않은 거울. 기스. 표준어, 예. 상처난 거울, 흐려진 거울을 버려야 되는 걸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만나야 되는 가족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놓여진 세상, 이 모든 게 아주 거대한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비춰보십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그게 사실은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비춰보는 이 거울이 만약에 왜곡돼 있다, 우글쭈글하다, 얼굴을 삐뚤게, 그리고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비추고 있다. 여러분 그 장난 거울, 그런 거 허니 거울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뚱뚱해 보인다든지, 예, 다리가 이렇게 길어 보인다든지 하는 놀이공원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온전히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찌그러지게 비추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참 사랑스럽고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존감은 일단 물리적인 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네. 주변에 나를 나쁘게 비추는 나쁜 거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울이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 거울을 한때 사랑하고 내가 여기 들여놨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거울이 있다는 것조차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나쁜 거울조차도 그렇게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점점 갉아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쁜 거울을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친구들도 나쁜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입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일 경우가 많아요. 부분적으로는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좋은 선물도 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하고만 같이 있다가 집에 가면 그날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축축 처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한참 고민을 어린 시절에 많이 해봤습니다. 가만히 제가 수십 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자존감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친구보다 요만큼만 더 가지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보다 부자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친구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되게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내 친구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조금 낮추고 위축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좀 행복하다. 내가 조금 자존감을 세우고 싶다. 이런 거 실천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분들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저에 대해서 친구로 대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같이 있을 때 재밌기는 한데 집에 오면은 나를 축축 처지게 하는 지인. 그 정도가 심하면은 그 거울을 저는 좀 치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전화 거셔서 오늘부터 절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조금 좀 몇 발자국 떨어져 보세요. 예, 떨어지시고 며칠 좀 안 보고 그랬는데 왠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그러면 그분은 나쁜 거울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로 구분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거울을 망치로 깨지 마시고 예, 조금 이렇게 좀 치워 두시거나 좀 장터에 파시거나 예, 이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족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예, 내 모습을 가장 나쁘게 비추는 거울이 하필이면 너무나도 멀어지기가 힘들고 나의 신체와도 같고 내 한 팔과도 같은 가족인데 나를 나쁘게 비춰서 평생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저에게 상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독자분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출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출 말고 출가를 해라. 출가를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월세 어렵죠. 월세 요즘 같은 세상에 많은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정도가 심하면은 그냥 월세를 지출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출가를 시도를 해보거나 그게 아니면 저는 최대한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늘려라. 학생인 경우에는 좀 도서관에 종일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거기서 책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해보고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분명히 그 나쁜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정말로 집에 완벽하게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감정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그 나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조금 내 시각대로 바르게 비춰볼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쁜 거울이요. 나쁜 건강이기도 해요.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시간을 저는 아주 길게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신다고 느끼셨나요? 네. 자, 버스 타고 올 때 지나가요. 빤히 보는데 그런 일도 생기고요. 또 지하철도 막 사람이 꽉꽉 차서 앉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앉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택시를 타고 와도 왜 또 이렇게 길을 잘못 알고 다른 길로 들어가시는지 이런 일도 생기고 자 이렇게 작은 과정에서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이걸 1순위로 챙기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이어트를 못한 그 지난 10년간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내 몸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밥의 양을 줄이면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 의지를 몸이 못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건강해지면서 조금 건강을 먼저 챙겼어요. 그래서 많이 건강해져서 그래도 조금 다이어트에 성공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어떤 의지가 반영된 그런 증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해줘야 본인이 아무리 작은 의지를 실천한다고 해도 그게 결국엔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하면 저는 위로할 때 그 얘기부터 합니다. 몸을 먼저 챙겨, 친구야. 몸을 먼저 챙기세요. 보약을 뭐 지어 먹든 운동을 조금씩 하든 쉬든 먼저 몸부터 챙기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자존감을 위해서 먼저 몸을 준비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행동입니다. 예. 우리는 자존감이 우리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뭐 심리학에서 온 단어니까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 자,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벽을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고 1000번을 외치면 어떨까요? 그닥 도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자, 자존감은 마음에 일이기는 하지만 몸을 통해서 일어나요. 행동을 통해서만 자존감이 성장을 합니다. 예, 보통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자존감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보통 내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 자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아 깊은 곳에도 그다지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움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지구에 더부살이하는 동물 중에 한 종일 뿐이고요. 그리고 가장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얼마나 지구를 파괴하면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막 이렇게 내뿜으면서.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자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자기통제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 네, 네. 이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 삼겹살이 먹고 싶어. 이걸 참을 수 있어.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이게 자기통제감이 아닙니다. 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의지를 발휘하면 그래도 세상이 어느 정도는 나를 따라와 줄 수 있어. 최소한 어떤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라고 느끼는 감정. 세상을 어느 정도는 내가 통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자아 통제감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요. 저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까지 지금 19살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19살 된 지금까지 그 어떤 단계에서도 제 맘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는 제 직업이요. 어떤 단계에서도 제가 원하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삶의 형태를 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예, 자아 통제감, 자기 통제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때만 오로지 자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기 통제감,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선택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네. 메뉴 선택할 때 쉬우시던가요? 네. 저는요, 초밥 런치 세트를 먹고 왔어요. 그 런치 세트에 딸려 있는 게 모밀하고 우동이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정말 고민하다가 그냥 모밀을 선택해서.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귀찮아서 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무지하게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25%를 차지해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몸무게에서 2%를 차지하는 뇌가 에너지는 25%를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선택까지 하나 보태주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이 뇌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게 진화해왔어요. 그래서 선택을 좀 귀찮아하는 성향이 우리의 본능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 귀찮아하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별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적성에 안 맞는 일인데 그냥 합격했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쭉 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로 전업을 하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선택, 그러니까 우동이냐 모밀국수냐, 이거를 선택하는 걸 귀찮아하는 그런 성향을 만약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에까지 그 습관을 계속 미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되는 대로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린 결론 하나는, 아, 좋은 선택이란 건 없구나. 좋은 선택으로 만드는 과정만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자존감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우리는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회피하지 않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일인데요. 누군가가 옆에서 야, 이거 저기 이 집에 뭐 맛이 없으니까 그냥 모밀 먹어 하고 누군가가 강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우동을 사실은 먹고 싶었다는 얘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왠지 거슬려서 저 사람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권유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게 될까 봐 그냥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또 습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가 큰일에도 그냥 딸려 들어가고, 그리고 보증도 막 도장, 인감 도장 찍고 이런 일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 결과적으로 너무 피해가 커요. 내 자존감에. 물질적인 것과는 또 별개로.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 좀 해,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의미는요, 생각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때 적절한 생각을 하라는 뜻이지. 예, 너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지 라고 생각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자리에서 멈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그 파장, 내가 이 세상에 일으킨 파장을 보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한 것 즉시 행동에 옮기기, 예,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예, 그냥 행동, 그냥 했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쓸 거야. 생각을 했으면 일기장부터 살아가지 마세요. 네, 물론 문구점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난 이제부터 100년 일기를 사서 영원히 간직할 만한 그런 일기장을 사서 아주 근사하게 쓸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내 안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집에 굴러다니는 노트에 그냥 쓰십시오.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내 탓이야가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야라는 생각을 늘 하시고 입에 붙이십시오. 나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면서는요,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생각이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억울해지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 갖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그 나쁜 상황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 건 맞는 일이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탓은 아니지만 내 책임이야.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쨌든 이걸 내가 치워야 해. 만약 누가 우리 집 거실에다가 흙을 한 삽 떠놓고 갔어요. 그거 내 잘못 아니잖아요. 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집이니까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 거실 한가운데 흙더미가 있으면서 냄새도 풍기고 지저분한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자, 이걸 치우는 건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보는 즉시 우리는 팔을 걷어붙입니다. 치우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 탓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범인을 참는 데만 우리의 에너지를 쓰겠어요. 예. 자, 무조건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그런 거 발견을 하시면은 얼른 빨리 삽을 갖고 와서 치우시고 빗자루로 치우시고 걸레로 치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자주 착각을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 이거 헷갈리시죠? 네. 이건 뭐냐면은요. 자신감은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그걸 못해도 돼. 그걸 못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아 보이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될까? 예. 자, 저는요, 이게 분명히 서로의 연관성도 있고, 자존감을 분명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이어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하루 굶어 보세요. 그러면은 눈금이 어떻게 돼요? 조금 내려가요, 여러분. 조금 내려가요. 예.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뭔가를 했더니 그래도 결과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그런데 그 단식을 매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자, 이 자신감이라는 게 바로 다이어트에서 단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힘을 얻는데 추진력은 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잘해낼 수는 없거든요. 언제나 성공을 해야만 우리가 인생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인생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걸 착각해서 우리가 워커홀릭이 되기도 하고 자꾸만 일거리를 찾아 나가서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불을 붙이는 부스터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방법들을 소개해 보면 먼저 작은 성공을 쌓아나갑니다. 예. 조그만 노력들을 해보세요. 조그만 그런 시도들은 작은 성공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자신감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험을 늘립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동네에서 걸으면은 좀 이렇게 어깨도 움츠리고 걸음걸이도 뭔가 어눌해요. 여기가 어디지 하면 두리번 하게 되고 이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저 사람 참 어리숙하네 하면서 소매치기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외국 나가면 제발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충고 많이 들었거든요. 위축된단 말이에요. 처음 가면. 근데 한 번이라도 가본 길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조금이라도 늘려놓으면 조금 자신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외모 바꿔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호감을 줄 수 있거나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봐도 그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내 자아가 튼튼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는 그런 상태라면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좀 철모르는 사람에게 정중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 처방으로 외모를 좀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체력, 예, 자신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을 제가 엉뚱하게도 이 시점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다면 자존감은 꼭 높아야만 할까? 자, 여러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지만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아니요. 오, 잘하시네요. 제가 높이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자존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불안정한 자존감은 나중에 떨어지기도 쉽고요.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데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적당히 낮은 자존감이어도 그거에 만족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면은 충분히 좋은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불안정한 내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내 모습이 만약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자존감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튼튼한 자존감 아래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있는 삶은 멀미를 하지 않고 뱃놀이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요만한 쪽배를 타고 인생을 여행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분은요 엄청나게 큰 페리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크루즈로 인생 여행을 하는 분도 계세요. 각자가 타고 있는 인생 배는 다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루즈 타고 있는 사람만 행복할까요? 아니요. 쪽배 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만 그 배를 타면서 우리가 멀미를 하면 인생의 질이 나빠지는 거죠. 고깃배, 그냥 1인용 고깃배 타고 있어도 멀미하지 않고 낚시질 잘하면서 살면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바로 멀미를 하지 않고 배에 머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아무리 파도에 흔들리고 그리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항해를 즐길 수 있는 내 안의 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질이 높은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